또 이런 애게. 아직 새벽 2시밖에 안 됐는데 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가? 다들 그렇다잖아.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조절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 잘 수 있을까요? 어젯밤엔 한 번만 깨어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2시인데 익숙한 생각 하나 때문에 심장이 먼저 빨라집니다. 또 일어나야겠구나. 이 말을 저는 30년이 넘는 진료 생활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통증 때문도 아니고 악몽 때문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느낌 하나 때문입니다. 아랫배가 살짝 당기는 느낌, 목이 바싹 마른 느낌, 팔다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그러면 조용히 몸을 일으켜 어둠 속을 걸어 화장실 문을 엽니다. 볼일을 보고 다시 침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잠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돌아 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은 마치 한 번도 쉬지 못한 것처럼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선생님. 이 나이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어떤 분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제가 물을 너무 늦게 마셔서 그런가 봐요. 또 어떤 분은 걱정합니다. 혹시 제 신장이 약해진 건 아닐까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밤에 몇 번을 깨느냐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노화의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특히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은 단순히 방광이 약해졌다거나 신장이 늙었다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주 정교한 조절 시스템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우리는 근본을 놓치게 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던 70세 남성 한 분이 몹시 지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밤 3번에서 4번씩 깨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는데 점점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입에 대지 않았고 과일도 끊고 저녁 국도 아주 조금만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갈증 때문에 입술이 갈라질 정도였지만 그래도 참고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일어설 때 어지럽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입술은 창백해졌으며 손발은 차가워졌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점점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다시 깨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해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은 완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방광에도 특별한 손상이 없었고 전립선도 의미 있게 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혈액이 약간 농축되어 있었고 경미한 염증 수치가 최적 범위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분이 거의 1년 가까이 밤에 물을 두려워하는 습관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밤에 단순히 전원이 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깊이 잠들면 뇌와 부교감 신경이 주도권을 잡아 몸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신장 역시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다시 조정합니다. 오랜 시간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면 신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여러분을 깨울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불균형에서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혈액순환을 강에 비유합니다. 물이 충분하고 고르게 흐르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물이 점점 줄어들면 흐름은 탁해지고 끈적해집니다. 방광과 신경을 먹여 살리는 모세혈관처럼 작고
섬세한 구간이 가장 먼저 부담을 받습니다. 미세 순환이 나빠지면 방광의 감각 수용체는 훨씬 예민해집니다. 소변 양이 많지 않아도 이제 갈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혹시 이런 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낮에는 소변 문제가 거의 없는데 밤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낮에는 움직임이 있고 순환이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밤에 가만히 누우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불균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는 또 다른 68세 여성분도 떠오릅니다. 그분은 밤에 2번 정도만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횟수만 보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고 몸이 괜히 불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혈압이 걱정되어 식사를 극도로 싱겁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소금을 쓰지 않았고 물도 최대한 제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듣습니다. 과도하면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혈관 안에 수분을 붙잡아 두기 위해 최소한의 소금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물은 있어도 제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낮에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밤이 되어 항이뇨 호르몬의 리듬이 바뀌면 몸은 다시 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짜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문제는 물 한 컵이나 소금 한 꼬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깨져버린 전체적인 균형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증상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면 물을 끊고 혈압이 걱정되면 소금을 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단순한 스위치가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조절망입니다. 한 가지를 지나치게 끊으면 다른 시스템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응이 여러분을 한밤중에 깨웁니다. 저는 그 피로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팔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은 무섭지 않아요. 잠을 못 자는 게 무서워요.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수면은 기억력과 감정, 면역의 토대입니다. 밤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면 몸은 회복 단계로 충분히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기억력은 떨어지고 감정은 쉽게 날카로워지며 혈당은 흔들리고 혈압도 더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요를 이야기할 때 방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시미움이다 도미우스마디가 순환계, 신경계, 내분비계 전체가 보내는 구조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곧 큰 병이 생긴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주 이른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른 신호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밤에 물 마시는 것이 두려워졌나요? 언제부터 식사가 걱정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해졌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는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보다 두려운 것을 줄이는 데만 집중해 왔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들을 다시 던지면 많은 분들이 한동안 말이 없어지십니다. 대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마시지 마라. 음식은 지들수록 좋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조언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 번쯤 멈춰서서 내 몸은 지금 무엇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을까? 라고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 65세 남성분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절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균형이 부족한 겁니다. 그분은 몹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본인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싱겁게 먹고 저녁에는 물을 줄이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조심할수록 밤에 깨는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신장의 생체 리듬과 수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할 때는 혈압과 순환을 안정시키는 여러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는 항이뇨 호르몬, 즉 소변의 양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증가하여 우리가 6, 7시간 연속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낮 동안 물을 지나치게 적게 마시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몸은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충분한 수분과 미네랄이 들어오고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밤이 되면 몸은 완전히 이완하지 못하고 내분비 시스템이 계속해서 미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조정 과정에서 소변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덜 마시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주 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루에 물을 약 800ml 정도만 드시던 72세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방광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압 파형과 혈액 검사를 해보니 경미한 만성 탈수 상태였습니다. 소변은 짙었고 방광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변이 너무 농축되어 있다 보니 방광벽의 감각 수용체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소량만 차도 금방 요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낮 시간에 물 섭취를 조금씩 늘려보자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그럼 밤에 더 많이 깨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방법만 맞으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바꾸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특히 오전과 이른 오후에 나누어 조금씩 수분을 보충했고 오후 5시 이전에 몸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꺼번에 마시지 않되 목이 마른데도 억지로 참지는 않게 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는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약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몸이 마침내 이제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한 급성 염증이 아닙니다. 수년간 지속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균형한 식사, 운동 부족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 염증이 있으면 작은 혈관들, 특히 방광과 배뇨를 조절하는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점점 덜 유연해집니다. 방광을 풍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풍선이 부드러우면 천천히 늘어나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무가 마르고 딱딱해지면 조금만 팽창해도 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성 염증은 그 고무를 덜 탄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변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느낌이 과장되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인 69세 남성분도 기억합니다. 다만 CRP라는 염증 지표가 약간 높았습니다. 큰 병은 없었지만 수년간 운동이 부족했고 잠자리에 늦게 들고 저녁을 늦게 드시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3번씩 깨셨습니다. 저희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오후에 가벼운 움직임을 늘리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도록 도왔더니 염증 수치가 점차 내려갔습니다. 2달 후에는 밤에 한 번만 깨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몸의 각 기관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신장, 방광, 혈관, 신경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이뇨작용이 있는 한약이나 약을 먹어서 조절하면 되나요? 저는 항상 매우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이뇨제는 낮에 소변을 더 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순환과 전해질의 기초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리듬입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은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잠들기 전에 걱정이 많지는 않은지.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수분 균형에 영향을 주고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2, 3시에 화장실에 가지만 사실은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얕은 각성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얕게 깨어 있으면 방광에서 오는 아주 작은 신호만으로도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깊이 잠들어 있었다면 그 신호는 아침까지 무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과 소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몇 번이나 갖는가에만 집착하기보다 낮 동안의 몸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자주 갈증을 느끼는지, 피부가 건조한지, 일어설 때 어지럽지는 않은지, 손발이 계속 차갑지는 않은지, 이것들이 바로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낮이 제대로 돌보아지지 않으면 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목표는 몸을 억지로 조용히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합리적인 수준의 미네랄을 섭취하고 가벼운 움직임으로 순환을 돕고 생체 리듬에 맞춰 잠을 자게 되면 밤에 깨는 횟수는 대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약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오래 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생활습관 조정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비싼 음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면의 질을 분명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서 그동안 들어왔던 극단적인 조언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고 음식의 맛이 사라질 정도로 억지로 싱겁게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3가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지키면 몸은 스스로 다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녁만 생각하지 말고 하루 전체에서 물을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물 마시는 것을 잊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어서야 생각나서 한 번에 2~3컵을 마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화장실 갈까봐 오후 4, 5시부터 아예 금수진시에 들어갑니다. 이 2가지 모두 몸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부터 오후 4, 5시까지 물을 고르게 나누어 마시라고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 오전 중간에 작은 컵 하나, 이른 오후에 1컵, 이렇게 하면 오시가 되기 전까지 몸은 이미 충분히 채워집니다. 저녁에 몰아서 마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녁에는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이 마른데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갈증이 느껴지면 작게 한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이렇게 2, 3주 정도만 꾸준히 유지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밤에 은근한 갈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갈증 신호가 줄어들면 뇌도 덜 깨게 됩니다. 2번째입니다. 식사에서 자연스러운 소량의 미네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짜게 드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학적 지시가 없다면 극단적으로 싱거운 식사도 권하지 않습니다. 몸은 혈관 안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67세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싱겁게 먹어서 손주들이 맛없다고 못 먹겠대요. 그런데도 그분은 매일 밤 3번씩 깨셨습니다. 저희가 저녁 식사에서 아주 연한 국물 정도는 허용하자고 조정했을 때 낮 동안 어지럼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문제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조화입니다.
몸이 적절한 수준의 미네랄을 공급받으면 혈액은 덜 끈적해지고 순환은 좋아집니다. 그에 따라 방광도 덜 예민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늦은 오후에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운동을 꼭 체중 감량을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후 4, 6시 사이에 20,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쪽에 머물러 있던 혈액과 체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체액이 고이기 쉽습니다. 밤에 누우면 그 체액이 다시 순환으로 돌아와 신장에서 여과되며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낮에는 다리가 조금 무거워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밤에 누운 지 1시간쯤 지나면 요의가 생깁니다. 체액의 역류 현상을 설명해 드리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저녁에 샤워하기 전 2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간단한 다리 굽혔다 펴기만 해도 체액 정체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밤에 방광이 처리해야 할 남는 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안정된 환경이라고 믿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8시간을 한 번에 자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잠에 대해 걱정할수록 뇌는 더 깨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번 깼다면 조용히 다녀오시고 불을 너무 밝게 켜지 말고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다시 누워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밤에 2번 깨면 어떡하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낮에 더 맑고 덜 피곤하고 기억이 또렷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입니다. 목표는 완벽한 숫자가 아닙니다. 목표는 삶의 질입니다. 70세 한 여성분이 2달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한 번은 깨요. 그런데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저에게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는 것보다 그 말이 더 소중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신경계도 이완됩니다. 신경이 이완되면 방광도 덜 예민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결책이 항상 약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어떻게 나누어 마시는지, 어떻게 조화롭게 먹는지, 매일 저녁 어떻게 천천히 걷는지에 해답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만약 지금 밤에 3번, 4번씩 깨고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낮에 물 섭취를 조금 조정하고 극단적인 제한을 풀고 집 주변을 몇 바퀴 더 걸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같은 나이의 친구 한 분께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도 혹시 아무 말 없이 밤중에 깨며 이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다시 균형을 찾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대화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며 밤은 더 편안하게, 아침은 더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아주 솔직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밤은 적이 아닙니다. 밤은 그저 우리가 낮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밤에 3번, 4번씩 깨신다고 해서 그것이 몸의 배신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섭취, 식사, 운동을 조정한 뒤에도 저는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요소를 더 살펴봅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의 생활 리듬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도 9시가 되어서 과일을 드십니다. 10시에는 긴장되는 뉴스를 보고 11시까지도
휴대폰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글들을 읽습니다. 그러고는 잠자리에 눕습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나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잠이 쉽게 조각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다지 목마르지도 않고 배가 더부룩하지도 않은데 새벽 2, 3시쯤에 눈이 떠지는 밤 말입니다. 사실 그 시간대는 원래 수면 단계가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 전에 마음이 긴장되어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상태라면 방광에서 오는 아주 작은 자극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73세 한 어르신께 단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밤 9시 전에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끄고 대신 10-1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천천히 호흡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명상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4번 세고 내쉬며 6번 세는 것뿐입니다. 3주 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한 번은 깨는데 다시 잠드는 게 아주 빨라졌어요. 이제는 뒤척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완전히 깨지 않는 밤이 아니라 깨더라도 몸이 다시 잠으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낮 동안 피곤하고 졸리다고 해서 해가 진 뒤에 너무 오래 주무시지는 마십시오. 오후 5시 이후의 긴 낮잠은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려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 30분 정도만 눈을 붙이십시오. 그 이상은 좋지 않습니다.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주말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과 수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훨씬 부드럽게 작동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규칙성만으로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71세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멀리서 해결책을 찾느라 매일의 습관 속에 있는 기초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20살 때처럼 7, 8시간을 한 번에 잘 수 있다고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나이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가볍게 깨고 다시 잠드는 것과 불안 속에서 4번씩 깨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글을 오후에 읽고 계시다면 오늘 밤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드셨는지 돌아보고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걸으시고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적당히 드시고 전자기기를 조금 더 일찍 끄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오늘 나는 너를 잘 돌봤다라고 몸에게 말해 보십시오. 몸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밤에 덜 깨고 깨도 다시 잠들기 쉬워지고 아침에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해와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언제나 믿습니다. 어떤 나이에서도 몸은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을 점점 줄여 나가지 마십시오. 밤중에 몇 번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자신이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균형을 다시 맞추라는 몸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고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비슷한 나이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 없이 밤이 갈라지는 피로를 견디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대해, 기억력에 대해, 60세 이후의 신장과 순환 관리에 대해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해 주길 원하신다면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저는 한 줄 한 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듦을 더 또렷하고 더 부드럽게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